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교육혁신처 부처장 배성화입니다. 많은 분들을 현장에 모시고 진행하지 못하는 점 너무나 아쉽지만 이 강연은 호서TV를 통해서 업로드 될 예정이니 다양한 곳에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열린 강단은 명사 초청 강연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융합적 사고를 키우고 대학의 컨텐츠를 지역사회에 나눔으로써 대학의 공유 가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김경집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가톨릭 대학에서 25년간 보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0여 권의 인문학 저서를 집필하셨고요. CBS 세바시와 EBS 출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대중 강연을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김영사에서 6I 사고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하신 바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혁명의 시대, 혁명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준비와 대응에 관해서 소개해 주실 대중 강연계의 셀럽 김경집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를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가장 좋은 때 오게 돼서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광경을 날마다 볼 수 있어서 아주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근데? 행복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행복하신지. 우리나라에서 인생의 황금기가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지금 내 나이 빼고.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4살에서 7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황금기가 진작에 끝난 분들입니다. 3살까지는 뭐 특별하게 인지 이해 능력 없고 책임져야 될 일이 없잖아요. 4살쯤 되면 뭐 야단도 맞고 책임도 져야 돼요. 뭐 조금 이치도 깨닫고요. 7살까지 그게 통용이 돼요. 우리 나이로 8살에 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지옥의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무모해요? 10대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지 이해력이 빨리 발현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발현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운이 좋게 일찍 발현되면 생존 확률이 높아요. 근데 좀 늦게 발현되거나 정상적 발현인데 다른 놈들이 너무 빨리 나가서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계속해서 낙오돼요. 우리는 한번 떨어지면 챙겨주는 법 없고 버리고 가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부터 보습학원이 쫙 깔려요. 엄마들이 보습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또 하나 있죠. 싸우기 싫어서. 내 눈앞에 안 보여야 되니까. 그죠? 아마 다 그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인생에 가장 예민하고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 제일 많은 사춘기에 뭐 하셨어요?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계속해서. 한 단원을 배우는데 한 80% 정도 되면 이해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유제 풀고, 기출문제 풀고, 예상문제 풀고, 학교에서 하고, 학원 가서 하고, 과외 선생님한테 또 받고. 이 무모하고 무식한 방식의 생존 경쟁을 해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모하냐면 그 발현되는 점수를 갖고 그 사람의 인생의 거의 80%, 나머지 인생 80%가 결정되는 그 야만이죠, 그게. 역전이 있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왜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먼저 솔직해집시다. 지금 학교 생활에 만족하세요? 아니실걸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학교 눈에도 안 들어왔을걸요? 제가 재직하던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3등급, 2등급 후반 이렇게 오는데 이 친구들이
그 학교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뭐 그날 시험 보는 날 운이 나빠서 뭐가 어째서 엉뚱하게 떠내려온 학교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기가 있어야 돼요. 자, 결론부터 말합시다. 여전히 학교 프리미엄은 존재해요. 앞으로도 존재할 거예요. 유효기한 3년이에요. 졸업하고 나서. 이 3년의 장벽을 지금부터 깨뜨리지 않으면 그 올무에서 거의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평생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전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방법 하나다. 니들이 선망하는 대학 친구들이 읽는 책의 3배를 읽으셔라. 최소한. 현실은 어떠냐? 3분의 1도 안 읽어요. 왜요? 우리끼리 맨날 다 똑같아요. 자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카르텔을, 악습의 카르텔을 깨뜨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은 강의실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선망하는 혹은 머릿속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 보는 것보다 3배는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기회인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로 인지 이해력 중심이에요. 공부 잘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는 칭찬해 줄 수 있냐면 저도 공부를 잘했다라고 하는 건 끈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산점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속도와 효율의 시대에서 그거 가지고 있는 그게 자산이에요. 그걸 평가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는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어요.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엔 여전히 그 지식의 양이 누구한테 많이 있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실제로 기업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제 기업에 가서 그런 얘기 잘하거든요. 만약에 이 기업, 이 그룹에서 딱 한 사람만 임원을 뽑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 뽑을래? 그러면 뭐 기술 담당하는 사람, 혹은 뭐 격리, 회계 전문 뭐 이런 사람.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딱 한 사람 뽑는다 그러면 누굴 뽑을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를 뽑아요. 인사 전문가, 혹은 교육 전문가. 이 사람만 딱 앉혀놓으면 조직이 확 바뀌어요.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일단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협업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주어진 오더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오퍼레이터예요.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뭘 만들어내거나 누군가 협업을 해서 서로 빈 곳을 채워주고 그럴 수 있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특히 그거 못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역전을 하시려면 3년 동안 3배는 읽으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큰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엎어봐야 되지 않아요? 이 판을? 근데 그냥 맘만 먹어서는 안 엎어져요. 근데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요? 같이. 자, 이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내내 재미는 없으실 거예요. (20세기와 21세기)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죠. 제가 왜 자꾸 엎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계신 학생들은 거의 다 이제 21세기에 태어난 분들이 좀 많겠다. 그죠? 예. 선생님들은 다 20세기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학부모 특강 같은 거 할 때 제일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학생들 절대로 어른 말 듣지 마라. 믿지도 말고. 부모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설계해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지요. 그게 사랑이니까. 도움 안 돼요. 왜요? 내가 살아온 세상이랑 비슷하면 도움이 되는데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방해만 돼요. 아직은 그런 사례를 흔히 못 보니까 그냥 과거의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면 누가 제일 끝까지 그 배에서 남아있을까요? 보따리 많은 사람이에요. 보따리 많은 사람. 못 내려요, 이 재산 때문에. 누가 제일 빨리 내려요? 쉽게? 미련 없는 사람. 여러분 재산 많으세요? 그러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게 아니라 자, 내가 역전을 해야 되고 역전을 할 수 있는데 그 역전의 모멘텀을 어디에 둘 거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미 20세기와 21세기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달라 말은 하지만 정확하게 뭐가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 20세기를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속도와 효율이에요. 20세기 전반부는 전 세계가 전쟁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누가 더 인격적인지 도덕적인지 창의적인지 이런 거 안 따져요. 누구 무기가 우수한지, 누가 더 총을 빨리 뽑을지, 누가 상대 정보를 훔쳐서라도 작전에 성공할지 이게 중요한 거죠. 중냐 사냐 속도와 효율이에요. 전쟁이 끝났어요. 1945년에. 그러면 그 유보했던 가치를 회복하느냐? 그렇게 안 해요. 전 세계가 산업화 패턴을 따라가요. 산업화는 어때요? 인풋은 제일 작게, 아웃풋은 제일 크게, 그 다음에 사이클은 제일 짧게. 철저하게 속도와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0년대 중반쯤 돼서야 산업화를 시작해요. 소득이 90달러가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것도 전쟁에 폐허된 상태여서. 30년 만에 OECD에 가입해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아마 뒤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더니 올해는 웅타드에서 이제 니들은 개발도상 국가가 아니라 선진국이야. 이런 나라 보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자원이 있어요? 자산이 있어요? 잘 살겠다는 염원과 교육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좋은 인력을 갖게 된 건데 그 인력도 다른 말로 따지면요. 속도와 효율에 최적화된 방식의 교육, 즉 주입식 교육이 통했던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 빨리빨리 익혀서 주어진 공정을 수행하면 돼요. 그렇게 성장했어요. 21세기는 그게 안 통해요. 20세기를 압축할 수 있는 아이콘 하나 딱 뽑아라. 그럼 저는 ICBM을 뽑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무기 경쟁하려면 돈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내가 돈 들여서 무기 개발했는데 저쪽이 더 좋아. 이거 쓸모가 없어요. 무기는 미국 정도 말고는 어디 수출해서 돈 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계속. 그러면 결국은 가난한 나라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딱 쥐고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힘이 세도 나한테 마음대로 못하지요. 이른바 핵의 억지 효과죠. 그런데 이 ICBM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형태가 있고요. 진료 뭘로 만들어졌는지 다 있잖아요.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가시적이고 형태적이에요. 우리는 늘 어떤 것을 확인할 때 그런 방식으로 확인해 왔어요. 21세기는 여전히 ICBM이에요. 21세기를 압축할 수 있는 아이콘. 근데 이때 ICBM은 뭐냐? I는 IoT, 사물 인터넷이에요. C는 클라우드고요. B는 빅데이터고 M은 모바일이에요. 이때 말하는 모바일도 이런 디바이스, 도구로서의 모바일이 아니라
이 모바일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시스템, 체제, 운용 체제. 눈에 보여요? 이 네 가지? 안 보이지요? 비가시적이고 비형태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그게 컨텐츠예요.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제는 컨텐츠의 시대다. 컨텐츠는 뭐가 떠올라요? BTS, 대장금, 이런 거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컨텐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막상 이거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죠. 왜요? 컨텐츠가 지배해온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미 모든 것은 컨텐츠에 의해서 결정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이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도출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가. 근데 그것도 막연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스티브 잡스 얘기를 잠깐 하면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이른바 인문학 열풍을 일으키게 된 게 한 지분의 한 40%는 스티브 잡스가 차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인문학 뭘 했다는 얘기를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보통 PT 할 때 인문학하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올려놓고 두 개가 교차하는 PT를 많이 썼어요. 그럼 뭐 인문적 상상력 얘기하고 어쩌고 이러니까 그냥 뭐 인문학 그러는 거예요, 기업에서도요. 제가 얼마 전에 아마 그 방송은 이제 다음 주에 될 텐데 EBS 플러스에서 청년들을 위한 그 80회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4강을 이렇게 연이어서 쭉 하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취업 준비생을 위한 거거든요. 이런 웃기는 짓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왜 그러냐요. 이거 왜 해요? 기업이 원하니까. 기업이 뭐 리크루트 할 때 쓰니까. 그러면 기업에 있는 사람이 먼저 와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한테 인문적 소양과 지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그 인문적 상상력과 잠재력을 발현시켜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고 어떤 방식으로 같이 코워킹을 하고 전혀 안 하면서 왜 뽑을 때만 젊은 사람 고생시키냐 말이에요. 시 읽는 CEO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경제에서 나온 건데 그때 한참 인문학 막 할 때 시리즈로 쫙 나왔어요. 미술 읽는 CEO, 시 읽는 CEO. 시 읽어서 CEO가 됐을까요? CEO가 되고 나서 시를 읽을까요? 거의 후자예요.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CEO까지 올라가려면 가정 거의 포기해야 돼요. 밤늦게 들어가서 새벽같이 나와서 온갖 아부 다 해야 되고 온갖 전쟁 다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CEO 딱 올라가면 이제 지위가 있으니까 어디서 시 한 구절에도 좀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춤형 책이에요. 그게 아니라 시를 평소에 읽어서 이 사람이 CEO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생겨야 되는 거죠. 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아주 복잡한 문제를 아주 단순한 문장 하나로 때로는 낱말 하나로 딱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이 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도 발현이 돼야 돼요. 그게 배타적인 우월성이 생겨서 이 사람은 반드시 CEO로 둬야 되겠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 프로그램 앞에서 못하면 이 프로그램 전체 끝난 뒤에 반드시 옵션을 어떻게 타냐면 기업에 있는 CEO, 뭐 정용진을 데려오든 누굴 데려오든 그래서 그런 특강을 하게 해라. 왜 우리가 젊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양을 필요로 하는가? 막상 기업에 가면 떠들기는 했지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런 경우가 상당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런 소양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소양이 능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능력으로 넘어가려면 그게 컨텐츠를 생산하고 증강할 수 있는 힘으로 발현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물리에서 혹시 그거 여긴 지금 공학관이 예술하고 공학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힘의 스칼라 양이 벡터와 스칼라가 있죠. 동력이 되는 건 뭐예요? 벡터죠. 차이가 뭐예요? 방향이 있고 없고예요. 디렉션이.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성,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집중할 것인가? 그 지점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스티브 잡스는 재평가도 해야 되고 리리딩도 해야 되고 분석과 비판이 필요해요. 20세기 스티브 잡스와 21세기 스티브 잡스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스티브 잡스 열풍이 있었을 때 21세기에 성공한 잡스만 생각해요. 20세기 스티브 잡스 어떤 사람일까요? 별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에요. 20세기에. 이 사람은 이른바 아이비리그 출신도 아니고요. 오레곤주에 있는 리즈 대학 1학년 1학기만 다녔어요. 학비가 되게 비싼 학교예요.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이거 대학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재미없어. 돈 아까워. 그러고 자퇴를 해버리고 2년을 청강했어요. 몰래. 디자인을 하는 분도 있을 텐데 리즈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한테 영감을 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글씨체 있죠. 글씨체에 대한 1학년 교양 필수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디자인 마인드를 체득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어찌됐든 때려치고 아타리라고 하는 전자게임 회사에 들어가요. 갔더니 동네 형이 거기에 있어요. 형 안녕? 또 다니다 보면 지루해요. 나 안 다녀. 때려치고 여행 가요. 히피 생활하고 뭐 이래요. 한참 다니다가 지루해.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잘 보세요. 다니던 회사 나가면 우리는 안 받죠. 근데 받아요. 왜 받을까요? 너 예전에 있던 것보다 뭔가 새로운 게 생겼겠지. 게다가 봐요. 월급은요. 그동안 안 줬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 이렇게 진급하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이게 빠졌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호봉은 낮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 한 인물만 주로 생각해요. 이 메커니즘 시스템을 보세요. 받아들여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잘 보세요. 뭐를 판을 읽었냐면 스티브 잡스의 탁월한 점은 인투이션, 직관 능력이 뛰어나요. 뭔가를 딱 보면 탁 하고 꿰뚫어요. 직관은 뭐 철학에서 말하든 문학에서 말하든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대상을 부분 쪼개서 분석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중간 과정, 중간 매개 없이 그냥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선문답하듯이. 이게 사실 위험부담이 커요. 그걸 누가 증명하냐고. 맞으면 대박, 틀리면 쪽박. 그 스티브 잡스의 직관이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오피스 시스템이 거의 장악하고 있던 게 IBM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는 이제 보편적인 문제인데 점점 갈수록 어떠냐면 덩치는 작아지고 능력은 커지는 거예요. 그 예전에 회사에서 전산실에 있던 거니 이제는 사무실마다 저쪽에 하나 놓고 공용해서 써요. 점점 작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직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책상 위의 컴퓨터. 그게 퍼스널 컴퓨터예요. PC. 저거 온다. 그래서 아까 거기서 만난 동네 형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버클리 나온 형아.
워즈니악하고 독립해서 나와요. 그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악이 만들어낸 게 매킨토시 시리즈예요. PC 시대가 열린 거예요. 대성공이죠. 계속해서 통하니까 이 조직이 너무 이제 방대해지니까 내가 이거 다 관리 못해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데려다 앉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쫓겨납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 쫓겨났을까요? 자, 스티브 잡스는 뭐가 탁월해요? 찍는 거, 속도. 워즈니악은 어떤 걸 커버해줘요? 기술적인 측면, 효율. 그러니까 애플의 20세기 성공은요, 20세기의 아이콘, 패러다임의 완벽한 결합이에요. 잡스의 속도, 직관, 워즈니악의 효율, 기술. 이 두 개가 결합된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나는 늘 오라. 딱 에이밍해요. 저거 찍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군말 없이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딱 찍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성공했다면 나갈 이유가 없는데 이제 슬슬 하는 족족 깨지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자, 이걸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죠? 저 아저씨가 있는 한 계속 저짓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정해요. 형 나가.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나와서 뭐 넥스트를 세우고 그래서 눈은 좋아요. 앞으로 이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이 컴퓨팅이 필요하니까 당장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매출은 안 나와요. 또 하나는 어디에 투자를 했었냐면 픽사. 그건 사실 쫓겨나기 이전부터 관계는 맺었었어요. 그래픽을 위한. 근데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직원들이 보스 이거 하드웨어 이제 포기하고 애니메이션 합시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 애니메이션 하려고 이 회사 한 거 아닌데. 덜커덕 아카데미 상에 됐는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보이잖아요. 그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만든 게 토이스토리예요. 감독이 같은 사람이에요. 자, 애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아저씨 나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미 이 시스템 자체가 익숙해져 있고 21세기는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안을 찾다가 넥스트를 이렇게 끌고 들어와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넥스트를 매입을 하면서 거기 패키지로 누구도 같이 딸려 들어와요. 스티브 잡스 딸려오는 거예요. CEO로 오는 게 아니라 고문으로 와요. 정식 멤버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해에 픽사에서 토이스토리 대박 나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 디즈니에 엄청난 값을 주고 팔지요. 돈 빵빵하지요. 그러고 다시 애플로 탁 하고 복귀하는 거예요. 그럼 21세기 애플을 스티브 잡스는 뭘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독선적이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유연해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터득한 게 뭐냐면 융합이에요. 21세기는 창조, 혁신, 융합의 시대예요. 그 첫 단추가 융합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묶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요, 한국이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한국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 이 회사 이름 바뀐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애플 그러는데 20세기는요, 애플 컴퓨터 컴퍼니예요. 정식 명칭이. 그런데 21세기로 들어오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냥 애플 INC예요. 컴퓨터만 하는 회사가 아니란 뜻이에요. 아이튠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음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예요. 그 앞에 여기에 자극을 준 게 뭐냐면 한국 아이리버에서 나온 MP3예요. MP3 나오면서 소니의 워크맨 시너 딱 끝. 그렇죠? 그러니까
음원 시장에 대한 소비와 이런 패턴이 확 바뀐 거예요. 혁명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계로 주로 파는 방식이었다면 여기는 뭘로 봤어요? 이 음원을 어떤 방식으로 모으고 팔고 엮느냐. 기계가 아니에요. 컨텐츠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죠?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거죠. 미친 짓이에요, 이거. 왜요? 이미 그 당시에 노키아, 모토로라가 1, 2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3위에 이제 3위 난장이 그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삼성, LG, 패나소닉 뭐 이런. 여기에 뛰어드는 무모함.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 시장에 들어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반응이 어땠냐면 Are you crazy? 너 무슨 지분이 있다고 거기에. 여기 이미 시장 포화 상태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이 그 앞에 하나 있어요. 저는 오늘 호소대 젊은 학생들이 이 지점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랭킹 1위가 누구였다고요? 노키아.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썼으니까 기억 안 날 거지만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핸드폰 쓸 때 노키아, 모토로라. 노키아가 혹시 어느 나라 회사인 줄 아세요? 예, 핀란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핀란드를 선망하는 국가 중에 하나지만 사실 핀란드는요, 유럽의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스웨덴이 오랫동안 식민지였고 뻑하면 러시아한테 소련한테 시달림 당하고 산업이랄 것도 별로 없고 독립을 했어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어쨌든 조금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한데 20세기 후반 들어서 어떤 한 국가의 지표를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통신망이에요. 통신망. 그때 통신망이 세계에서 제일 잘 되어 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핀란드, 자, 이제 우리도 통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여기 잠깐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 못할 거예요. 교수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백색 전화, 청색 전화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전화를 만약에 우리 집 전화 놔주세요라고 신청하면 2년 걸려요. 2년. 그것도 심사해서. 근데 1984년인가? 6년인가부터 전화국에서 세일즈를 다녔어요.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보험 팔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전화가 하설하세요. 그래서 오전에 신청하면 점심때 와서 전화를 놔줬어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TDX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화를 교환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회선이 많아지면 어때요? 왜 전화를 많이 못 놔줘요? 이 용량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자동화 기계를 하려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벨이나 이런 데서 통째로 사와야 돼, 시스템을. 기계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 통신망 전체를 저쪽에 종속해야 돼요. 그걸 한국의 학자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TDX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니까 TD가 뭐냐면 타임 디비저널, 시간 분할하는, 시간 분할 자동 교환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마련이 되니까 그냥 순식간에 전화를 놨을 뿐만 아니라,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쟤들 거 그냥 갖다가 쓰면 계속 끌려가죠. 그런데 힘들지만 우리 손으로 만들었지요. 처음에는 좀 캐파도 딸려요. 그런데 여기서 축적된 무슨 능력을 우리 갖게 됐어요? 크리에이션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요인이 대한민국을 전환시키는 힘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혹은 호소대의 TDX 분기점은 과연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하게 따라갈 게 아니라 어떤 지점에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근데 그 집중이 누군가 하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힘이 모여서 그래서 에이밍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에이밍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미래의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제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대 정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노키아가 왜 떴냐? 자, 전화를 놔요. 아주 열악해요. TDX하고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세요. 전화를 놨어요. 저 숲에 한 집이 있고요. 저 숲 속에 또 한 집이 있어요. 그럼 케이블을 쫙 깔아요. 돈은 엄청 들죠? 비효율적이죠? 게다가 여기 추워요. 눈 많이 와요. 눈 내리면 끊어지고 추우면 끊어지고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때 무슨 선택을 과감하게 하냐면 그럼 우린 무선으로 가. 유선 스킵해버리고. 운도 있어야 돼요. 왜냐? 전통적으로 유선은 안정적이고 무선은 불안정한 거예요. 통신 시스템이. 그런데 점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시기에 무선 통신망이 품질이 좋아질 때예요. 그래서 그냥 스킵해도 충분히 대충 그 상태에서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때 일본이 어땠냐? 일본은 지금도 자기네 그 전화국 되게 자랑하는데 집집마다 전화기 다 있어요. 집집마다. 골목마다 공중전화 다 있어요. 우리가 왜 필요해? 그런 거 손수로 니들이나 하는 거지. 관심 1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 그 휴대전화의 이동통신의 출현이 사실은 아날로그의 종말과 디지털 시대의 전환의 전주곡이자 예고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뭐 정체 혹은 뭐 몰락이라고까지 본다면 이게 어떤 시기에 벌어졌을까? 여러 가지 예후와 조짐들이 있고 판단의 어떤 근거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부족할 때, 뭔가 모자랄 때 솔루션이 나와요. 단, 결핍감을 느껴야 돼요.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그거를 무조건 돈 주고 사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나 혼자 안 되면 같이 모여서. 잘난 사람들은요, 누구가 안 나눠주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떤 게 있어요? 뭐 하나 툭 던져놓고 같이 모여서. 자,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집단지성의 시대죠. 집단지성도 훈련해야 습관 생겨요. 집단지성이 되려면 소유권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배타적인 독점성에 대한 집착 이런 거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지적인 어떤 캐파는 객관적으로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뭐는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 배타적인 우월성에 대한 집착 이런 건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 꺼낸단 말이에요.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의제가 될까? 어젠다에 대한 고민이 적어서 안 던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 평가를 너무 박하게 하는 거예요. 컨텐츠의 매력은 뭐냐면요.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징어 게임이 저렇게 될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어요? 오징어 게임이 왜 성공해요? 1호 때문에? 사실은 그 모두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대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잖아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불안 그런 것들을 극을 통해서 풀어주고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결국은 뭐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콘텐츠의 생명 중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는 추격사회에서 성공했어요. 앞에 모델만 따라가면 돼요. 미국 따라가고 일본 따라가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카피 앤 카피 앤 카피. 그런데 일본이 뭐 따라갈 게 이제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일본은 디지털에서 쑥밭됐어요. 적수가 안 돼요. 엊그제 선거했잖아요. 우린 디지털 선거든 저 사람들 연필 깎아갖고 해요. 연필 깎아갖고. 이름 써야 돼요. 이 후보자 이름을. 1획이라도 틀리면 무효표 돼요.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 아들도 국회의원 시켜야 되겠다. 세습할 생각이 있으면 이름을 최대한 단순하게 줘요. 단아까 그러면 전중이거든요. 그러면 뭐 획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럼 외우기 쉽죠? 이게 21세기 말이 돼요? 이제 안 두려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탈추격 형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쪽은 fast moving 하면 살았어요. 그래서 속도와 효율이 통했던 거예요. 이제는요. first moving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필요하고 제너레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익숙하게 해온 학습 방식은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얼마 전에 나로 쐈죠. 빵 쏘면 그게 다 저 우주까지 날아가요? 연료가 꽉 차고 최대 폭발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지구 중력을 이겨서 궤도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서죠. 거기까지 가면 어때요? 바이 하고 나와야 되지, 떨어져야 되죠. 얘 가면 깨지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학습은 딱 그거예요. 궤도에 올라가는 힘, 빵 밀어주는. 근데 우리나라는요, 나 연료통 커 하고 자랑해요, 아직도.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게 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그게 통할 수 있는, 통하는 세상으로 그냥 두고 싶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뒤집어 엎어야지. 그러려면 나한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백 좋아요? 퇴직하면 50억 줄 수 있는 아버지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오히려 못해요. 믿는 바가 있으니까. 나 잃을 거 없거든요? 그 우리 뭐 할 수 있지? 저는 그게 이 학교에 문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기운을 늘 느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얼굴만 봐도 네가 있어서 내가 정말 에너지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야. 그 힘이 생기면 대한민국의 중심은 여기예요. 세계의 중심이 여기여야 되고 스티브 잡스 말할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게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갔었던 축사, 죽기 전에 맨 마지막 문장 얼마나 아주 임팩트 있어요? Stay foolish, stay hungry. 만족하지 마라. 끊임없이 갈망해라, 갈망해라, 갈망해라. 정작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롤백해서 2003년도에 스미소니언 소사이어티하고 미국 컴퓨터 월드 저널에서 같이 주는 혁신상을 주는데 상 받으면 이제 뭐 수상 인터뷰도 그러잖아요. 상 받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매우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국에서는. 비즈니스에서 정말 위대한 일은 한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great man, one great man.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요? 지니어스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그렇게가 아니라 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By the people of the team. 본인은 그렇게 독선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애플 INC의 변화는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미 보여주는 중대한 예고편이었어요.
우리는 실제로 잘 보세요. 그 뒤에 거의 모든 조직이 다 팀제로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이 디지털 컨텐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인 1997년 IMF 체제 덕이기도 해요. 사실은 IMF 체제는 대단히 가혹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을 그대로 알아요. 양극화라든지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뭐냐면 계속해서 승승장구 성공하는 기업이나 조직이 스스로 자기 체질을 바꾸고 구조를 바꿨을까요? 천만에요. 그런 법 없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워낙 강한 충격을 빵 하고 받았어요. 와르르 다 무너졌고요.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체질 개선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21세기 패턴으로 전환할 수 있었어요. 일본은 그 힘이 없었고 그게 21세기 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약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약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느냐 그게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론이 너무 길었죠? 콘텐츠 얘기를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책 보시면 돼요. 그 책은 콘텐츠를 여러 가지 면에서 나누어서 머리 글자 I로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골라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세분화하고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종합하고 어떻게 창조할 건가. 그래서 맨 앞에 원래는 인포메이션 혹은 인터랙트를 썼는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지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다 오픈돼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로 머티리얼이에요. 원재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어떤 레시피를 쓸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탐구.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해요, 탐구해요, 연구해요. 세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습관이 돼서 공부만 해요. 그럼 자생력 없어요. 다시 한번요. 공부, 탐구, 연구가 있는데 연구는 대학원쯤 가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면 져요. 공부가 완성되는 동시에 탐구와 연구가 수반되면서 거기에서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탐구, 인베스티게이션 혹은 인콰이어리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한 번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접한 적도 없는 꼭 필요한 덕목 그게 인투이션이에요. 직관. 그 다음에 셋째는 인스피레이션, 영감. 넷째는 인사이트, 통찰. 다섯 번째는 이미지네이션, 상상력.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각 항목별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증강할 건가. 그리고 맨 마지막은 I예요. 나. 혹은 individual.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나. 자, 이 앞에 다섯 개는요. 하나 대 하나, 하나 대 뭐 둘. 경우의 수가 많아요. 결합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나, 사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솔직히 좀 건방지게 말씀을 드리면 컨텐츠를 다룬 책도 많지 않고 설령 다뤄도 펑셔널하게 주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요소를 어떻게 볼 거냐. 뭐 앞으로 더 좋은 책이 많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걸 능가할 만한 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다 능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이 책이 아까 말씀드린 TDX, 지금 TDX를 보면 되게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환점으로서. 그래서 이걸 오늘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책에서 안 다루고 있는 사례를 몇 개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다 아시죠?
교훈도 다 알죠? 뭐예요? 재주 없고 능력 없어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런 교훈이지요? 그렇게 쓰고 뭐라고 읽어요? 적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에요. 내 능력보다 제가 못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드러날 수 있으면 돼. 그냥 좋은 교훈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봅시다. 이제 컨텐츠가 별거 아니에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자, 컨텐츠는 네 가지의 C, 4C. 첫 번째 C는 뭐냐면 critical thinking이에요.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거 왜? 꼭 해야 돼? 다른 뜻 없어?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 집단지성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으려면 저 사람의 어떤 소통 체계도 이해해야 되고 지식 체계도 이해해야 되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소통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되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collaboration, 협업이 가능한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컨텐츠가 커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20세기 컨텐츠는 천재가 빡 이러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21세기의 컨텐츠는 어때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무슨 K-팝에서 기획사, 이건 뭐 자본주의 산물이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느냐면 이제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대중이 어떻게 수용하고 평가하느냐 이게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고 시장의 메커니즘과 가장 알맞은 형태로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대한 노하우가 최적화된 방식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현상 하나하나를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묻는 사람에게는 답이 나와요. 우리는 답을 찾는데 답을 그냥 수용하는데 급급한데 그리고 답을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권위에 의존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누가 앞에서 만든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질문은 누가 해요? It's me. 내가요. 내가.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질문은 끝이 없어요. 무한해요. 그리고 모든 질문은 그 질문에 맞는 답이 저기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힘들 때는 어떻게 돼요? 옆 사람이랑 같이. 협업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로 생기는 거예요. 불문부득이에요. 묻지 않으면 부득 얻는 게 없어요. 자, 다시 여기 돌아봅시다.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크리티컬 띵킹. 도대체 얘들이 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부터 의심했어야죠. 이 시합이 의미가 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 달리기 시합, 경주라고 하는 거, 시합은 어떤 거예요? 누가 더 우월한지, 누가 더 최선을 다하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객관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토끼랑 거북이랑 꼭 뛰어봐야 알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나와야 되죠. 얘들 도대체 왜 달리기 시합한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토끼는 숲속에서 강자의 약자예요. 약자예요. 무지무지 약해요. 오죽하면 이름이 토끼야. 뻑하면 토끼여야 돼요. 농담입니다. 토끼 귀가 왜 길까요? 잘 들으려고? 아니, 토끼처럼 안 길고 이렇게 생긴 개도 잘 들어요. 저희 집 개는 슈나우저였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 제 차 소리만 들려도 벌써 반응해요. 설마 잡기 좋으라고, 사람이 잡기 좋으라고 이렇게 진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거 쿨러예요, 쿨러.
토끼가 정원동물이죠. 막 뛰면 어때요? 체온이 급상승하죠. 정원동물이 체온이 바뀌면 위험하죠. 빨리 식혀야 되죠. 그럼 어때요? 표면적이 넓을수록 빨리 덮여지고 빨리 식죠. 냄비바닥 넓적한 것처럼. 토끼 귀를 쓱 뒤집어 보면 다 모세혈관이에요. 그러니 숲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겠어요. 저 겁쟁이. 개구리, 저보다 작은 개구리가 펄쩍 뛰어도 놀라서 도망가. 토끼가 받은 서름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가끔 다른 동네에서 놀러 오는 애가 있어요.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아요. 거북이에요. 자, 내가 지금까지 받은 서름을 쟤한테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너 나랑 씨름해볼래? 이건 너무 리스키하잖아요. 제가 씨름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간을 봤을 거예요. 제 최대 약점과 내 최대 장점이 뭘까? 딱 나오죠. 달리는 거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자,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느림보 거북이 넌 또 왜 왔냐? 너 나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우월감을 느꼈겠죠? 이거 달리기 시합 하나마나예요. 그러면 자, 이번엔 여러분이 거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 거북이가 아니고서 이 경주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거북이는 왜 했어요? 이 경주 응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여기 갈 때마다 저 토끼라는 놈이 시비를 붙어요. 나 놀리면서. 자, 저 말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차피 한번 해야 돼요. 해서 져줘야 그 다음엔 저 뭐 의미도 없으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북이도 그래 한번 해. 그래서 달리기 시합을 했을 거예요. 충분히 이런 가능성은 추론할 수 있죠. 갔어요? 토끼가 중간에 자네? 이솝우화 스토리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거북이라면 저 토끼를 깨우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냅두고 끝까지 가요? 어느 쪽이에요? 깨울 사람? 거의 예. 왜 깨워요? 저도 난 스포츠맨이니까, 그죠? 페어하게. 그런데 안 깨웠잖아요. 그 안 깨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어요? 쥐가 잤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서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 코를 납작하게 눌러. 기회잖아요. 깨웠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토끼가 자다가 다른 동물들이 너 지금 뭐해? 하고 깨워서 후딱딱 달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승선 2m 정도 남겨놓고 막 달려와서 1m 남겨놓고 역전을 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토끼에게 진 거북이는 흉이 아니죠. 당연한 거니까. 앞에 뭐가 붙어요. 잠잔 토끼에게도 진 거북이가 돼요. 그건 계속 따라다녀요. 자업자득이에요. 둘째, 어차피 이거 언페어 했었던 거죠. 불공정했던 거죠. 지네 동네라고 텃세 부린 거예요. 이럴 수 있죠. 넌 참 야비해. 내가 잠깐 피곤해 잤는데 그걸 안 깨우고 혼자 가? 다시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거북이 죽어요. 과로해서. 또 어떤 가능성도 있을까요? 거북이의 착각. 나는 슈퍼소닉 거북이에요. 날쌘돌이 토끼도 이겼어요. 그럼 숲에 올 때마다 토끼를 만나면 하이 토끼, 너 나랑 달리기 시합 한번 할래? 그러면 제 머리를 가지고 있는 토끼가 그거 받아주겠어요? 막 꺼져. 그럼 어떻게 해요? 내기 걸어요. 세게.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에요. 타짜 토끼일 수도 있죠. 첫 판 져주고 그 다음 판에 배팅을 세게 걸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사악한 거북이가 되는 거예요. 이미 사악해졌어요. 왜요?
적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걸 알아. 이기는 법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재우면 돼, 재우면. 어떻게 재워요? 비타 500에다가 수면제 빡 타가지고 흔들어서, 어이, 토끼 오래간만이야. 이거 한 잔 마시고 해. 그렇게 해서 재우면 백전백승이에요. 수십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몇 개예요, 지금. 자, 이번에는 버전을 바꿔봅시다. 우리 보통 버전 1.0, 2.0 바꾸지요? 그 누가 해놓은 걸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버전을 계속해서 바꿔줄 수 있는 거지요. 그게 크리에이션이에요. 그게 컨텐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크리에이션이에요. 둘이 서로 다른 동네에 산다고 적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관념적으로 끄덕끄덕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너랑 출신 학교가 달라. 출신 지역이 달라. 나라가 달라. 종교가 달라. 피부가 달라. 재산이 달라. 차별하고 무시하고 억압하잖아요. 이제는 이주노동자들 뭐 보기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차피 살 거면 같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같이 교합해서 더 나은 에너지로 쓸 것인가? 그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될 때지요. 그냥 쓰고 버리는 때는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왔어도 젊은 사람들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게 꼰대예요.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그것도 꼰대지. 당신네 꼰대들과 달리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해. 사람답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위너예요. 그런데 오만한 사람 그거 하기 어려워요. 뭐든지 잘난 구석을 갖고 있으면 알게 모르게 오만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올 수 있는 컨텐츠가 생각보다 안 많아요. 둘이 만났어요. 잘 지냈어? 요즘 뜸했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컨텐츠를 바꿀 수 있나? 야, 저기 같이 갈래? 정문까지? 시합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가냐가 아니라 같이 갈래? 이제 이건 경주가 아니라 동행이죠. 그래서 가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를 볼 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인어공주거나 돌고래면 이 경주를 턱 보고 저거 왜 저래? 왜요? 저걸 왜 땅에서 해? 그렇지 않아도 얘는 빠른 애인데 핸디캡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약자한테 핸디캡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자각 못해요? 나도 땅에 사니까. 그거 자각하지 못하는 것도 좋게 넓게 좋게 말하면 방관자고요. 좁게 심하게 말하면 가담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토끼는 무트로 제 방으로 거북이는 그 옆에 있는 물길로 열심히 가요. 한참 그래도 토끼가 빠르지요. 막 가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 앞에 있어. 진짜 빠르네. 또 열심히 가요. 한참 가다 고개를 들어서 앞을 봤더니 안 보여. 이게 뭐야? 혹시 그러고 뒤돌아봤더니 저 뒤에 있어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몰라. 자, 경주람나 그냥 가죠. 경주 아니죠. 동행이죠. 친구죠. 쟤 왜 저래? 되돌아가요. 후진으로. 갔더니 커다란 나뭇가시에 찔려갖고 토끼가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의 발에서 나뭇가시를 빼줬어요. 근데 못 걷죠. 통증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요? 거북이가 토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타. 이게 야타족이에요. 그리고 강으로 가서 등에 태워서 우리 원래 가던 쪽으로 가요. 새로운 뉴 별주 부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컨텐츠를 보느냐에 따라서
기계라면, 정밀한 기계라면 이게 틀어지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콘텐츠의 힘은 유연하고요. 상상력도 충분히 가미될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지금 아마 미적분 문제 탁 던져놓고 푸세요 그러면 볼만 할걸요? 옛날에 다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미적분 배울 때 고등학교 때 과정 한번 돌아보세요. 선생님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단 10초, 30초라도 언제, 누가, 왜 미적분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수학이 어떻게 변화 발전했으며 다른 자연과학 분야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게 나타나는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미적분의 적용 사례가 뭔지, 하다못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미분적 사고를 하고 어떤 경우에 적분적 사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지요? 다짜고짜 미분계산법, 적분계산법, 그래서 기울기 구해라, 면적 구해라 이거 했죠? 풀고 또 풀고, 유제 풀고, 기출문제 풀고, 예상문제 풀고, 맞죠? 그리고 대학시험 볼 때 딱 수능시험 보고 다 반납했죠? 기억도 안 나죠? 오퍼레이터가 필요했던 시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동생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느끼니까. 그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미적분 잘해도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컴퓨터용하고도 잽이 안 돼요. 계산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거냐, 여기에서 뭘 볼 거냐. 미적분의 가장 큰 혁명적인 문명사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존의 수학은 정지된 거예요. 유클리드 계약은. 정지된 것. 근데 운동하는 거를 계산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모션이 들어간다고요. 가속도가 필요하고 속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 면에 1대1 대응하는 게 아니라 1대 다면 대응이 필요하고. 그래서 뉴턴이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하게 뉴턴 물리학에서 그랬던 거고, 라이프니츠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학적 방식의 미적분을 만드는 거예요. 미적분이 없었다면 아마 산업혁명이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말하면 19세기, 18세기 이후부터 동양과 서양의 문명의 역전, 20세기에 들어가면 완전 식민지와 제국주의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가장 큰 전환점은 산업혁명의 있고 없음이고요. 그거는 바로 미적분의 있고 없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18세기에 혹은 17세기 중반의 미적분의 출현에 버금가는 21세기의 그런 체계, 과연 뭘까요? 예전에는요, 굵직한 게 하나씩 이렇게 매듭을 짓고 들어와요. 이제는 이미 다원화된 사회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나와요. 다 못 봐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를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뻔히 아는 얘기인데도 지금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달리기 시합을 왜 해? 도대체 얘들이 이 질문에서 시작했더니 어때요? 전혀 새로운 것들이, 갈래들이 막 나오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요, 딱 여기에서 끝나요. 재주 없고 능력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좋은 결과가 이때더라. 까지. Something beyond. Above. Something above. 그게 뭘까? 이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끌고 왔냐면 두 가지 얘기해 주죠. 오늘 저 학장님이 저를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신신당부한 얘기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절대로 어려운 얘기 하지 마라. 가능하면
많으면 2개, 아니면 하나 정도에 딱 답이 그것만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1시간 정도를 뭐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거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조금 더 열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장님의 충고를 무시하고 조금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대국했을 때 대국료가 혹시 얼마였는지 아세요? 이 대국료 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계기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대국할 때 알파고가 중국 기사와 대국을 했거나 대국 장소가 헐리우드였거나 그러면 관심물이 있었을까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돌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당시 최고. 그래서 서울에 포시즌 호텔에 와서 대국했어요. 바둑 모르는 사람도 다 봤어요. 대국료가 얼마냐? 100만 달러예요. 5판 하는데. 많아요, 적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많아 보이지요? 그 1000억 걸고 해도 돼요. 12억 돈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 이세돌이 되게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겸손하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이길 거 같아요? 아니에요? 겸손하게 대답해. 내가 5대0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제가 한국이라도 지면 그건 실질적으로 지는 겁니다. 라고 돌려 말합니다. 내가 5대0으로 이길 거야 그 얘기예요.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대4로 졌죠? 그 한 판이 인간이 알파고에 거둔 마지막 승리예요. 주목해야 되죠.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을까요? 5달 반 전에 유럽 챔피언 5대0으로 셧아웃시킨 알파고인데 알파고가 셧아웃시킨 유럽 챔피언은 우리 프로바둑으로 따지면 뭐 한 2단에서 3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2단, 3단, 4단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9단은 입시인이라고 그래요. 이건 넘사벽이에요. 이 갭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건 너 아직 못 넘어.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전자는 어때요? 이제 충분히 가능해. 잘 보세요. 여기에 도약이 있었던 거예요. 1000억 주고 해도 된다니까요. 저 칼럼에 그래서 썼어요. 이거 1000억 줘도 돼. 그러고 이제 신문사에 보내고 저는 중국 강연을 갔거든요. 로밍 다 끄고 그 담당 기자가 받아보고 어머 이 오탄 줄 알고 100억으로 바꿔놨어요. 1000억 해도 돼요. 왜냐? 알파고 구글 거지요. 구글이 개발한 건 아니에요. 샀죠. 구글 거지요. 구글이 그 게임으로 얼마 번지 아세요 혹시? 관심이 없어요. 관심. 64조 벌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 보세요. 승산이 분명히 있으니까 도전한 거예요. 아 이제 됐어. 그러고 거기 임원들이 1등석 타고 대거 날라온 거예요. 1등석을 타고 왔다는 거는 임원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대기업도 과장한테 1등석 안 줘요. 아 저 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딱 하나 보고 아 이거 1000억 줘도 돼 그랬던 거예요. 전 세계에 구글이 가지고 있는 딥마인드, 딥러닝의 기술과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광고비 한 푼 안 들이고 글로벌리 선전했죠. 1분짜리 광고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구글의 기업 가치가 64조가 쫙 하고 올라간 거예요. 5판을 하는데 5판 3선승이니까 3판 승부 끝났으면 그만둬야 되죠. 왜 1승 4패가 나와요? 안물안궁이죠. 그런가 보다. 왜 그랬을까요? 3만 달러 한국 뭐 해주? 3만 불, 5만 불 돈도 아니에요. 구글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해요? 최고 인간 기사와
한 판이라도 더 둘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소탐대실에서 야 3만 불이라도 아껴야지. 승부 끝. 그만.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CEO가 된다. 어떤 게 필요해요? 야, 이거 3만 불 더, 5만 불 더 줘도 돼. 2판 더 해. 이 데이터가 얼마나 비싼 데이터인데. 빅데이터의 시대예요. 이제는 계속해서 이 빅데이터에 의존할 거예요. 빅데이터 보통 10억 단위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모을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거를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어마어마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본과 기술의 결합이 이제 AI를 움직이게 될 거고 빅데이터를 운용하게 될 거예요. 지금 21세기 중요한 국제 세계의 화두가 환경이죠. 기후 구체적으로. 빅데이터나 AI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요새 우리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안 쓰고 전기 자동차로 자꾸 쓰려고 하는 걸로 다 그런 거잖아요? AI나 빅데이터가 공해와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그건 클린하다고 생각해요. 굴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기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실제로 에머스 대학에서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 빅데이터 구현하면서 구동되면서 AI가 작동될 때 얼마의 탄소를 배출하는가 봤더니 284톤을 배출해요. 우리가 1년 내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 5톤이에요. 미국에서 자동차가 생산돼서 폐차될 때까지 총 배출하는 탄소의 5배를 인간의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빅데이터 AI가 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대 자본이 있어요? 아니면 거대 기술이 있어요? 쪼개야 돼요, 쪼개. 때로는 bigger and bigger가 위너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smaller and smaller가 위너가 될 수도 있어요. 스몰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이제요. 내가 은퇴하고 빵집 만드는데 빅데이터 필요해요? 10억 단위에? 근데 기본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 내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적당하게 필요한 용량만큼에 맞는 데이터를 쓰면 되는 거예요. 스몰 데이터. 대기업에서는 안 하려고 하죠. 왜요? 큰 덩치 팔아먹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배민하고 지역 공동체에서 만들어내는 아직 컨텐츠가 약해서 안 쓰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앱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커버할까? 말로만 가치 경영이니 이런 게 있는 게 난 가치 있게 살 거야. 그런다고 해서 가치 경영이 구현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많이. 이거는 대단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려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20세기 방식은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용량이 들어있느냐 그리고 이 용량이 들어있는 사람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견고한 엘리트 카르텔을 만들어 놓느냐 그 게임이에요. 아직도 그 프레임이 안 무너져서 지금도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제는 그 프레임을 먼저 깨는 사람이 승리해요. 그걸 누가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인터스텔라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가 개봉된 시점이에요. 2014년 하반기. 원래 이런 영화, SF 영화가 만들어질 때 조건이 3개가 필요해. 첫째, 전개 속도가 빠를 것. 느리면 사람들이
머리에 쥐나요. 따지느라고. 둘째, 플롯이 단순할 것. 복잡하면 끝까지 못 봐요. 셋째, 볼거리가 많을 것. 아마 이것 때문에 볼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화가 트랜스포머예요. 정신 하나 없어요. 이 영화는요, 그것과 거리가 멀어요. 이 영화를 누가 볼까요? 물론 잘 만들고 재미있는 영화예요.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관계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거거든요. 너무 어려워. 영화사는 돈 버는 회사지 교육기관 아니에요. 근데 왜 2014년에 이 무모한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러면 2012년 정도 됐을 때 제작회의하고 제작 들어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2015년을 겨냥한 거예요. 1915년은 물리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7세기에 아이작 뉴턴이 있다면, 그래서 물리학 패턴을 확 바꿔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은 시간과 공간은 안 바뀌어요. 특히 시간은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디바인한 거예요. 그런데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성 이론이 던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이 이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이 어려운 주제를 정했냐? 잘 보세요, 이제요. 20세기 이후, 20세기 후반부터는 영화를 만들면 총 제작비의 3분의 1가량이 마케팅 비용에 들어가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2015년이 되면 이 영화가 나올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100주년 기념회예요. 센테니얼. 그럼 전 세계에 온갖 국제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기념우표 나오고요. 뭐 TV에서 뭐 BBC 같은 특집 나오고요. 잡지에서 특집 다루고. 이해가 되세요? 자연히 노출이 되잖아요. 아까 뭐랑 똑같아요? 알파고 대국을 통해서 구글의 기업 가치를 확 높인 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 영화 잘 만들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차이가 뭐냐면요.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E는 MC 스퀘어. 자기도 몰라. 나 저거 가르쳐준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도 저거 몰랐을 거예요. 그냥 E는 MC 스퀘어가 뭐 어쩌고 설명만 했지. 양자 물리학 한 사람은 잘 몰라요. 쟤들은 뭘 봐요? 자, 기존의 뉴턴이 만든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뭐 중력이 어쩌고 저쩌고. 자, 이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 뉴턴 물리학이 가지고 있는 제한 범위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새로운 물리학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15년이 물리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이건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컨텐츠의 시대다가 아니에요. 그 컨텐츠를 이끌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 거창한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친구랑 얘기하면서도 영감을 얻고 요거 끝낼게요. 왜 지금 이걸 하냐면 지금 우리가 딱 샌드위치예요. 미국 눈치 봐야지, 중국 눈치 봐야지. 게다가 위아래는 또 고약한 이웃들이 있죠. 북한이 있고 소련이 있고 저 러시아 있고 일본이 있고 정상적인 데가 없어요 도대체. 이쪽에서 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재수없는 거 양쪽에서 뺨 맞는 거예요. 근데 달리 봅시다 이제.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이사도 못 가요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강대국은 못 돼요. 그래서 약소국이어서도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거는 강소국이에요. 이미 그 정도는 됐고. 그러면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선제적이라는 걸 잘 생각하세요. 누가 선제할 수 있냐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건 분명히 돼 라고 했을 때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주도해서.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나 잃어버릴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방향은 이쪽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질러봐요. 확률 반반이라도 이게 훨씬 더 낫죠.
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냉정하게 보면 이 후자예요. 잘 보세요. 20세기까지 어차피 서구 문화가 동양 문화, 중국 문화를, 이쪽 중국권 문화를 지배해 왔어요.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히 또 한 가지는 어때요? 이제 저쪽 서구 문명은 쇠퇴해 가고 상대적으로 동양 문명은 떠오르고, 문제는 이 떠오르는 게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아주 촌스럽고 좀스러워서 문제죠. 급해요. 열등감이 강해서. 어쨌든 힘이 세요. 잘 보세요. 아직까지 서구 문화가 더 강세예요. 그럼 중국하고 비교해 보세요. 나는 뭐가 중국에 유리해요? 상대적으로 서구 문화에 대해서는 중국보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요. 맞죠? 그런데 동양 문화, 중국 문화 쪽이 새로 뜨죠? 우리는 늘 이 옆에 있었죠? 미국보다 유리해요. 이해되세요? 단 아무것도 오리지널은 없어요. 근데 오리지널이 아니어서 뭘 가질 수 있냐면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이 상강이었어요. 상강. 관심 없죠? 상강이든 생강이든. 24절기를 고등학교 때 배웠죠. 농가 원령가 하면서.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고민하지 말고 느낌으로. 음력 같죠? 안 맞아. 입춘에 눈 와요. 입추 때 우리 반바지 입었어요. 이런 속담도 있고요. 안물안국이에요. 저게 왜 저래? 대안이 소환집에 가서 얼어 죽을 거면 쪽팔리게 왜 이름이 대안이야? Why 퀘스천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음력 써요. 왜요? 어업은 밀물 썰물 따져야 돼요. 달과 연관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농업국가였죠. 태양에 연관돼요. 음력 체계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 보정을 해도 안 맞아요. 중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명나라 초기에 서양의 태양력을 도입하고 이용해서 황도를 24등분해서 다시 어레인지를 짜요. 그게 24절기예요. 누가 정했다고요? 중국이. 그러면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를 기준으로 했냐? 허베이, 화북지방, 베이징이 있는. 잘 보세요, 이제요. 중국은 자기네가 기준이었으니까 딱 맞는 하루 거의 맞춰서 써요. 미국은 관심 없음. 루나 캘린더가 아예 없어요. 일본도 없어요. 일본은 일찌감치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입구, 구라파 쪽하고 놀 거야. 그래서 양력 체계로 확 써요. 그래서 신정하잖아요. 설날도 1월 1일.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남아있으니까 써요. 이거 쓰는 직업 딱 하나예요. 기상캐스터. 오늘이 상강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잘 보세요. 자, 오늘이 입동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우리는 보름 미뤄져 있어요. 보름씩 밀려 있다고요. 그러면 보름이 지나면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후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왜 보름이 밀렸냐면 허베이 지방하고 서울을 이렇게 기준으로 놓으면 위도의 차이 때문에 한 닷새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북경은 대표적인 대륙성 기후고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해양성 기후예요. 열흘 차이 나요. 합치면 얼마예요? 15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중국은 just one day. 미국은 I don't care. 우리는 confused. 그런데 그렇게 뒤죽박죽 된 게 아니라 어때요? 보름이 밀려 있는 거죠. 그러면 입동입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요. 보름이 지나면 겨울이 시작되니 가을 추수하느라 바빠서 단풍 구경 못 가신 분이 혹 계시면
요 보름 안에 빨리 다녀오세요. 일 수도 있고 겨울은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다 준비해 둡니다. 월동 준비도 하고 그렇게 보름을 쓸 수 있어요. 예비기.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샌드위치로서의 샌드위치 강소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우리만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의 환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20세기는 전통적인 강자의 시대였다면 강자는 뭐예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21세기는 그런 어떤 철강이나 이런 원재료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와요. 그리고 가슴에서 와요. 그게 컨텐츠예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물론 강자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는 기회가 독점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분산된 형태로 바뀔 거고 전체 양으로 따지면 누가 더 많아요? 분산되어 있는 다수가 훨씬 많아요. 칼 막스가 노동자야 단결하라 라고 했다면 이제 우리는 흑수저야 단결하라일 수도 있고 약자여 단결하라일 수도 있고 청년들이여 단결하라일 수도 있고 그 선언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쥐셔야 돼요. 그 권한을 넘기지 마세요. 절대로 늙은 것들한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들의 조력자일 뿐이에요.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약조를 한 번 더 상기하겠습니다. 이기고 싶잖아요. 그죠? 알게 모르게 우리 주눅든 것도 있잖아요. 그건 뭐 냉정하게 사실이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건 싫어요. 그러려면요. 내가 훨씬 더 우월할 수 있는, 우리가 강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중에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쟤들보다 3배는 벌 거예요. 책임진 게 따분할 게 생길 수도 있지만요. 이게 지식의 양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요. 어떤 한 문제를 아주 깊게, 크게,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 권의 책을 마스터할 필요가 있어요. 끈기를 갖고 보세요. 내가 졸업할 때까지는 어쨌든 3배 읽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오늘 본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내 안에서 처음에는 탁탁 안 튀어나오는데 하다 보면 여기서 펑, 저기서 펑. 그게 인투이션일 수도 있고 인스피레이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 24절기처럼 인사이트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엔 꼭 확인하세요. 그게 나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공유 공감할 수 있는 공공선과 부합하는가. 그거를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인성경영이나 인성창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학습해서 훈련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의 무늬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인문학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문학, 역사, 철학이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 묻고 그 물음을 갖고 물었던 나로 되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문학, 역사, 철학이 아니라 어떤 분야, 어떤 학문을 하든 그 궁극적인 대상, 목적, 주제, 주체가 사람으로 귀결될 수 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해석, 그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에서 맨 마지막에 마지막 I, 바로 나 혹은 인디비주얼로 수렴돼야 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스치면서 소 닭 보듯이 하지 말고 서로가 열고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든지 서로 좀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고, 다시 한번 상기하면 컨텐츠로 하는 4가지 C, critical thinking. 이거 관대함이 필요해요.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깨뜨린다? 내가 이미 여기다 힘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깨뜨리면 화딱지가 나거든요. 그거 관대하게 버틸 수 있어야 돼요.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두 번째, communication, 소통. 이 소통 속엔 당연히 공감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collaboration, 협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숙성되고 배양되는 컨텐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로서의 능력자가 아니라 모여서 서로 융합되는, 그게 훨씬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솔직히 내가 만약에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고 해요. 똑같이 누가 어플라이를 했어요. 여러분을 내가 선택해야 될 이유를 대보세요. 우리는 그냥 그거 내가 판단 못하니까 뭐 가지고 해요? 스펙 갖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건 인사 담당자 능력 없음이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발현되고 혼자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이 대학의 문화여야 돼요. 새로운 어떤 형질. 예? 우리는 별로 갖고 있는 거 없어. 그런데 모여서 부딪히고 깨지고 나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핵융합 같은 어떤 지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곳이야. 호서대학은 그런 곳이고 내가 4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았어. 그게 나한테 인식이 돼야 내가 인사 담당자가 되면 스카이를 중심으로 뽑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뭐 더 뽑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절반은 얘를 뽑고 절반은 우리 제야에 있는 정말 능력자를 이거 뽑아내는 게 내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러려면 어떻게 어필해야 될지. 그 혜택을 내가 제일 먼저 못 받아도 내 후배는 받을 수 있는. 그러면 그 후배의 힘으로 나도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판을 좀 바꿔봅시다. 혁명을 할 때는 혁명해야 돼요. 지금까지 누린 게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은 이 판 엎을 수 있어요. 거대한 배가, 이 배가 도저히 희망 없다. 그러면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뛰어내리기만 하면 뭐하냐고.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몫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보통 한 3시간을 해서 이렇게 아직 뭐 전혀 듣는 사람 잘 힘들어요. 60분을 넘으면 어쨌든 딱 100분은 진짜 왔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가는 거는 뭐 그렇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이거는 나는 달리 생각해요.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질문이어도 좋고 의견이어도 좋고 말씀하십시오. 저 질문 있습니다. 예. 그냥 저 예. 일단은 경영학과 16학번 김정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요즘에 빅데이터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래서 결국 근데 그러면 빅데이터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것이니까 인문학에 가치를 새롭게 깨달아서 이 강의도 듣게 됐는데, 네, 일단은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좀 와닿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듣는 중에 한 2가지 정도 흠칫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그 토끼와 거북이에서 좀 작가님과의 의견이 다른데, 아까 서론에 말씀하신 게
거북이는 토끼가 계속 놀려서 원치도 않은 레이스를 하게 된 건데 그거를 무조건 깨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거북이한테 가혹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항상 그리고 반대급부도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예의 반대급부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먼저 그냥 그 토끼, 자고 있는 토끼를 다른 동물이 안 깨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 그래서 깨워서 무슨 뭐 1cm 차이로 토끼가 뭐 역전한다고 또 말씀하셨고, 그거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북이가 설사 이겼다 해도 자는 토끼를 이겼으니까 비아냥 받는다, 뭐 그런 뉘앙스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나는 그래도 이겼다, 거북이가 더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 지금 제가 좀 긴장해가지고 세 번째 이유는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혹시 말씀 다시 세 번째 뭐냐면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각도 제 그냥 감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단편된 생각이라 보는 게, 착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더 좋은 쪽으로 겸손하게 풀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좀 네, 제 생각과는 좀 달라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크리티컬 띵킹이에요. 지금 여러분 샘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그냥 말씀드린 거지 이래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네 해서 수긍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뭐 했어요? 왜 그래야 되라고 따졌잖아요. 근데 그거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16학번 선배는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거 말고도 또 있잖아. 당연히 있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끝이 없어요. 갈래가. 자, 보세요. 대장금을 제가 몇 년 전에 히말라야를 갔었는데 5,500m까지 갔는데 5,100m에 하이캠프가 있어요. 거기서 대장금을 봐요, 사람들이. 희한하더라고요. 그 대장금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요. 이병훈 PD가 동의보감인가 허준인가 할 때 작가랑 같이 이제 팀을 짰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의원에 대해서 볼 거 아니에요. 실록에서. 우연히 장금이란 이름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듯이 작가한테, 김영환 작가한테 야, 이거 한번 너 찾아봐라고 툭 하고 던진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쑥 뒤져보고 끝낼 거 아니에요. 연산군 일기부터 중종실록까지 쫙 훑어봤는데 이 사람이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서 여자 이름은 거의 안 나와요. 무슨 희대의 스캔들이 있거나 뭐 왕세자빈, 뭐 세자빈 누구네 뭐 여식이거나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한갓 의녀, 그것도 의녀인지 아닌지 좀 명확하지 않은, 어느 정도로 세밀하냐면 뭐 이런 공을 세워서 콩 두 말 뭐 자세하게 있고요. 이게 나중에는 대장금이란 명칭까지 나와요. 이게 뭐지? 그래서 거기에 상상력이 발현돼서 픽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사람이 그걸 보면서는 못 느끼고 넘어가요. 그런데 이병헌 PD가 보다가 기억에 나요? 작가한테 이거 한번 너 찾아볼래? 해요. 이 작가는 찾아보다가 이게 왜 10번 나와? 그럼 이 당시에 뭐 시스템이 뭐야? 그래서 뭐 논문도 찾아보고 그 연구하는 교수한테 찾아가 자문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고민이 이거예요. 의녀일까? 다몰까?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찬몰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녀를 집어넣게 된 건 뭐냐면 조선시대에도 여성의 전문직이 가능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허용되지 않아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서 이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왜 못해? 당연한 거지. 그래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여권에 대한 어떤 상당히 긍정적인 열린 시각 가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대적인 산물일 수도 있지만요. 자, 정리해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거 말고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말 명쾌한 날카로운 지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모여서 담론 구조가 토론 구조로 생기는 게 훨씬 효과적이냐면 나는 한 가지 그 방향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나요? 나도 생각하지 못한 거를 들어요. 근데 저 학생은 나를 안 만났으면 저 질문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매듭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특징을 말하거든요. 첫째, 초연결성이에요. 하이퍼 커넥티비티. 둘째가 초지성이에요. 슈퍼 인텔리전스. 이 후자가 뭐 AI나 빅데이터 이런 거예요. 그럼 앞에 전자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초연결성 사회라고 하는 거는요. 연결의 이 그리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회 조직이나 운영 체계가 수직적일 때 매듭이 많을까요? 수평적일 때 매듭이 많을까요? 수평적일 때 매듭이 훨씬 많은 거예요. 왜 아까 어른들 말 너무 믿지 말라고 그러냐면 저희 세대 말도 수직적이에요. 꼰대가 그거예요. 수직적인 사고를 하는 게 꼰대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이런단 말이에요. 꼰대 주니어지 뭐. 수평적으로 사유하셔야 돼요. 민주주의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삶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기본 방식이어야 돼요. 그런데 제도적으로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정치 제도로만 민주주의 이러는 거고 내 사유는 전혀 넌 여자잖아. 너는 나이가 어리잖아. 넌 돈 없잖아. 너는 학력 점수 낮잖아. 내가 위에서 받을 때는 화가 나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거리낌 없이 짓밟고 위하고 맞서려면 내가 아래에 했던 것도 스스로 반성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관대함은 강자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강해져요? 내가 이렇게 힘이 생기고 내 안에 내적인 능력이 있고 생산 능력이 있어. 특히 우리는 어떤 의제를 같이 모아놓고 의제 토론을 개방적으로 하고 정말 피 터지게 토론도 하고 계급장 떼고 맞붙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계속 빚어지고 그 갈래수가 많아져요. 이게 클라우스 슈밥이 말하는 초연결성 사회의 여러분들의 몫일 거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불문부득. 묻지 않으면 얻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힘은 묻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물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how question이 아니라 why question이 돼요. 제가 아까 인간이라는 거, 가치 이런 얘기를 넓히 했잖아요. how question은 방법론적인 얘기예요. 어떤 때 쓰여요? 추격형 사회에서는 노하우가 제일 필요해요. 그런데 탈추격형 사회, 그 다음에 공동체,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는 how question, no why를 찾아야 돼요.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우리가 왜 해야 돼? 당연한 게 없는 거죠. 물으면 설득해야 돼. 누군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거기에서 논리가 생겨나는 거고 공감이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호소대 여러분들이 지구에서 전 지구라고는 뭐 못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랑말랑한 뇌, 가장 뜨거운 가슴. 그래서 생각은 높게, 꿈은 높이, 생각은 깊게, 영혼은 맑게, 가슴은 뜨겁게, 삶은 따뜻하게. 그게 여러분들의 몫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질문 있으세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제안한 거를 좀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3배.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꾸러미 독서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업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6번 이상 바뀔 겁니다. 그럼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은 30년 전에 들어왔는데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어요. 있어봐야 평생교육 기관이 있지만 대략 3가지예요. 취미, 건강, 오락. 내 삶을 재설계하고 재구성하고 그런 재교육 시스템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려면 내가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꾸러미를 이렇게 10권씩 읽으세요. 이 책 저 책 봐도 잘 안 되는데, 자, 내가 예를 들어 11월 달은 물리학 책 중에 양자 물리학을 보겠어. 그러면 그거 딱 묶어서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요. 대전공도 아니고 개념도 낯설고. 근데 2권 읽으면 용어가 조금 익숙해지고요. 3권 읽으면 이렇게 윤곽이 보여요. 7권쯤 읽으면 딱 보면 이건 뭔 얘기하는지 알아요. 10권 보면 이제 전문가 시선을 공유해요. 단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요. 책은 내가 책을 10권을 읽은 거는요. 그 분야를 계통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였을 뿐이에요. 이미 책에 쓰여진 거는 out of fashion, out of date예요. 시기가 지난 거고요. 요즘같이 변화 속도가 빠른 데는 구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생산되고 소비되는 그 분야의 지식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저널에 있어요. 저널. 전문 저널. 우리나라 지식 생태계의 가장 큰 약점은 전 개인적으로 전문 저널이 없다는 점이에요. 학술지는 있어요. 학자들이 논문 발표해야 되고 그걸로 실적 있어야 되고 그것 일반인 안 봐요. 다 학문 사티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도 볼 수 있는 전문 저널. 예를 들어서 과학자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등재해보는 게 무지 큰 영광이잖아요. 그거는 그쪽 전문가만 보는 거 아니에요. 관심 있는 사람이 다 봐요. 정기 구독자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다행히 영어로 뒤집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나중에는 자동 번역할지 모르지만 내 눈으로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영어 실력도 좀 키우시고 지금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의 전문 저널을 읽을 수 있는 기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 분야의 책을 10권 정도 꾸러미를 짜서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근육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한 5년쯤 지났을 때 그쪽 방면에 눈이 탁 트여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끌려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역전이 아니라 스텝이 1단계부터 6단계가 있으면 나는 한 2단계쯤에서 역전할 거야. 한 3단계쯤에서 역전할 거야. 그 로드맵을 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로드맵을 짜고 수행할 수 있는 잔 근육들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중에 갖춰지길 바라요. 자, 없으면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강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도전의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의 컨텐츠로 승부해야 한다는 말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또한 경주마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위에 타는 법을 배우고 익혀서 더 멀리 달려가야 된다라는 책의 서문에 나와 있는 그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를 강연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